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 최면 코치 미라클 리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미라클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제가 미라클님들께 추천드릴 책은요. 인생의 통증에 항복하는 삶의 기술 최고의 상태입니다. 스즈키 유지음, 부유나 옮김, 해냄 출판사입니다. 이분 스즈키 유는요. 원래 출판사의 편집자였대요. 이후에 독립해서 600명이 넘는 학자와 전문의를 인터뷰해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고요. 16세 무렵부터 매년 5,000편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독파해 쌓은 지식으로 현재는 헬스케어, 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한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 야수의 집중력, 불로장수 절대 원칙 8.2 등등이 있습니다. 옮기니 부윤아 해냄 출판사입니다. 최고의 상태. 제목 아주 멋지죠? 최고의 상태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깨끗하게 지우고 마음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중간부터 볼게요. 우리 뇌는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인간의 뇌가 이야기 제조기가 된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랍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 선조들이 호랑이의 습격을 받을 법한 상황에선 오로지 맹수의 움직임에 관한 판단 재료만이 필요했습니다. 호랑이의 거동만 처리해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문손잡이를 잡은 감촉이나 문이 열리는 풍경 같은 감각 정보를 전부 처리해야 한다면 뇌 용량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인류는 고도의 스토리텔링 능력 덕분에 많은 위기를 극복해 현대까지 진화할 수 있었고 우리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 손잡이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뇌의 대뇌 선피질이라는 고차 영역이 문 바깥쪽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원이 있고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문은 늘 열려 있고 나는 전철역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만들어내 그 데이터를 일단 눈과 눈앞에 위치하는 시상이라는 정보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채택한대요. 다시 말해 눈과 귀로 들어온 데이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뇌가 만든 문을 열어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진다라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체험하고 있답니다. 반면에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개가 있었다처럼 뇌가 만든 이야기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만 고차 영역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때 커다란 개의 데이터만 고차 영역에 피드백되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뇌는 이 개는 위험하다 또는 이쪽으로 향해 올지도 모른다 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사람의 눈에 비치는 현실 세계는 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듯이 우리는 결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을 그 세계를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뇌의 스토리텔링 기능이 성가신 이유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대요. 예를 들어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의 뇌는 바로 과거의 기억을 열어 이 사람은 어머니와 닮았으니까 좋은 사람일 것이다. 또는 키가 크니까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같은 판단을 0.001초 만에 내린대요. 이때 우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순서를 기다릴 때는 차례대로 서야 합니다 등 어렸을 적부터 흡수해온 모든 경험을 판단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이야기 기능을 40년에 걸쳐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 아르기리스도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에 준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채택한 이야기대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검색 엔진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야기라면 딱히 해가 되진 않지만 비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증거라던가 시골 사람은 촌스럽다 같은 편향적인 생각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나아가 일그러진 이야기는 자신에게도 적의를 드러냅니다. 갑자기 친구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때 인간의 뇌는 바로 현상을 설명해줄 이야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그 결과로 바쁜 사람은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무난한 이야기를 선택한다면 다음에 다시 연락해보자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괴로움이 첫 번째 화살만으로 끝나는 상태입니다. 뇌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일그러진 이야기를 꺼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상황에도 괴로워하는 사람과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정신력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에서 만들어낸 독자적인 스토리 라인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참 뇌는 쯧쯧쯧. 더욱 귀찮은 일은 우리의 뇌가 외부 정보만을 바탕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과 귀로 들어온 영상과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내면에서 발신하는 정보 또한 이야기의 자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가진 자동 복원 시스템을 의미하며 외부 변화에 대응해 신체를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체온이 항상 37도 전후로 유지되는 것은 더운 날에는 땀을 흘려 열을 식히고 추운 날에는 신체를 떨게 만들어 열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다 기침이 나는 것은 독소를 밖으로 내뱉기 위해서이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기초대사가 올라가는 것은 체내의 에너지 양을 일정 보존하기 위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귀 안의 반고리관은 신체가 움직일 때마다 내부의 액체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데 그 흐름을 뇌에 전달함으로 우리 자신의 자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 피부에 가득한 감각기관과 세포의 표면에 배치되어 있는 호르몬 감지기관이 제각각 심장과 위장 등의 변화를 감지해 쉬지 않고 뇌에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성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체의 감각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뇌는 곧바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 상사가 중요한 발표를 지시했다고 해봅시다. 발표를 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박수는 올라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라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 를 판단하여 그때부터 불안이나 초조한 감정을 만들어낸대요. 와. 두 번째 내부 정보는 인체의 고성능 센서가 감지한 신체 변화인데 심박의 상승과 근육의 수축이라는 이변은 자율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현재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심박과 근육의 변화가 격렬할수록 부정적인 감정도 강해진대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의식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변화 또한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이나
비만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등의 반응은 스스로는 명확하게 지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생존의 위험으로 처리합니다. 그 결과 항상 신체가 위협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의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불쾌함이나 정체모를 불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의미의 심신일여라는 말도 있듯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 기법을 파고들기 전에 신체라는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있는 그대로의 나. 왜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는 게 불가능할까요? 바로 뇌가 만드는 무수한 스토리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비유하자면 카니자의 착각 도형 같은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의 틈새에 자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주 일어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주변 사람의 주변 환경의 변화로 대인관계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그냥 단순한 건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이야기와의 관계성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기는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가 섞이는 가운데 윤곽이 그려지고 제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어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자, 나답게 살자라는 그 조언이 얼마나 난감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도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주위의 이야기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자기의 감각 그 자체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 탄생한 가공의 개념일 뿐입니다. 외출하기 위해 현관 손잡이를 잡은 순간에 우리 뇌의 고차 영역이 문의 건너편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정원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시상 영역에서 이 이야기를 망막으로 들어온 현실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작동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예요. 우리의 뇌 구조는 망막에서 들어온 생생한 정보보다 고차 기능이 만든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현실 데이터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진짜 현실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착시 현상인데요. 20초 정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림 가운데를 계속 바라보면 주위에 흩어져 있던 선의 조각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림을 멀리 떨어뜨려 살펴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것을 고안한 것은 힐링 그리드라는 료타 박사가 고안한 작품으로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착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뇌가 현실보다 이야기를 선호하는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이탈리아 우르비노 대학교의 조반니 카푸토는 사람의 의식을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에 한 10에서 25와트 정도의 약간 어두운 조명을 켜고 40cm 정도 앞에 놓인 커다란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5분에서 10분 정도 바라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50명의 피험자는 전체 66%가 거울 속 얼굴이 거대하게 변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8%는 괴물 같은 생물이 보였다고 대답했고 그 외에 고양이, 사자,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의 얼굴, 노파, 어린이 등 다양한 이미지가 보였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와, 인간의 뇌의 기능 장난 아니네요. 이 현상은 거울에 반응한 뇌가 적당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원래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기 위한 정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눈의 크기, 눈썹의 각도, 입술의 색 같은 미묘한 차이를 바탕으로 몇백 명이나 되는 얼굴을 바로 식별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선 얼굴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을 다른 데이터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이때 뇌는 과거의 기억에서 적당한 얼굴 데이터를 끄집어내 있을 법한 현실을 머릿속에 구축합니다. 자, 결계라는 거죠. 결계. 결계는요, 불교 수행이나 수법을 위해 일정 구역을 제한하는 것, 또 그 구역에 불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 사원의 내진과 외진 사이 또는 외진 중에 승려와 속인의 좌석을 나누기 위해 설치된 나무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결계는 예로부터 일본인은 항상 결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불도에 들어선 자가 절에 사는 것도, 장례식장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된 막을 두르는 것도, 신사 입구에 금줄이나 붉은색 기둥으로 만든 도리를 설치하는 것도 전부 결계의 한 형태인데 이것은 일종의 상징으로 신성한 공간을 설정해 참가자를 더러운 존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랍니다. 결계의 효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정감의 연출입니다. 사전에 독자적인 규칙을 정해두면 안정감이 생겨나고 그 덕분에 참가자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속세에서 불도나 다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의 유무로 수행의 난이도가 현격히 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계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자신을 극복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자기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제 각각의 기능은 우리 뇌가 위협을 기억한 직후부터 발동해 타인과의 갈등, 건강에 대한 고민, 금전 문제 같은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작동합니다. 우리에게 자기란 익숙해진 집과 같은 건데요. 믿을 곳도 없는데 자신의 집을 버리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극복에 도전하기에 앞서 올바른 결계 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금을 뿌린다거나 부적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아프리카에는 환청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결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은 조현병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이란 혹독한 질환인데요. 네가 있을 곳은 없다. 거짓말쟁이.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네.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에서 울리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당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환청이라고 설명해도 이런 조소의 말들이 몇 시간이나 계속되기도 한데요. 이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각과 환청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수는 약 100명 중에 1명꼴인데 원인은 알 수 없고 주로 도파민 신경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과 심리요법을 조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등의 선진국 사람들에게 들리는 환청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 죽여버릴 거야. 최악의 인간이야 같이 폭력과 증오가 넘치는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인도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듣는 환청은 바르게 살자, 좋은 날이 올 거야 같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목소리의 말투도 온화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환자들은 조현병이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병증의 완화 속도도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루어먼은 미국인에게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광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환청이 긍정적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환청을 이상이 있거나 병으로 여기며 고쳐야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나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부분 환청을 신의 말이나 선조의 전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겠죠. 서양에서는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데 아프리카나 인도에선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들리면 선조? 전언? 네, 좋네요. 그 덕분에 환청이 긍정적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환자는 환청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대요. 한편 유럽계 미국인은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무섭다거나 비정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그들의 병증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주로 타인을 사랑하라, 주에게 의지하라, 부드러운 내용의 환청이 많았는데 1980년대부터 자살해, 모두가 널 경멸하고 있어 같은 적대적인 말들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1930년대만 해도 공동체의 연대가 짙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장소만 바꾸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환청의 내용이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복의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비유담을 사용해 저항이 통증을 증대시키는 구조를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유를 이해한 환자는 그 직후부터 항복의 기술이 올라가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뇌는 논리보다 이미지를 선호하는 탓에 이론만 내세워 정신의 작동을 설득하는 것보다 은유를 사용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긴장을 풀고 이어나가 보세요. 탄환의 은유. 고통스러운 감정과 사고를 탄환처럼 생각해보면 일에서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미래의 불안이 덮쳐올 때, 그리고 감정의 탄환은 우리 심장을 노려 순식간에 발사됩니다. 철로 벽을 만들어 탄환을 막아내면 어떨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어만 하는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사는 기쁨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벽이 아닌 바다를 향해 탄환을 발사한다면 물을 통과한 탄환은 천천히 에너지를 잃어버려 결국에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탄환의 통증은 사라지고 그 이상의 괴로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다 좋네요. 비치볼의 은유. 공기를 불어넣은 비치볼을 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볼까요? 공기를 불어넣었어요. 비치볼에 빵빵해졌네요. 수영장에 첨벙하고 들어갔습니다. 재밌네요.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이 비치볼을 물속에 잠기게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비치볼은 빵빵하니까 수면 위로 볼록 떠오르겠죠?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하기보다는 비치볼을 그대로 두고 물과 태양의 감각을 즐기는 편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목장을 떠올려 볼까요? 말을 듣지 않는 소를 목장에서 기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소를 좁은 울타리 안으로 넣으려고 해보세요. 소가 들어가나요? 길길이 날뛰겠죠. 오히려 피해가 커질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소에게 충분한 크기의 목장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항복이란 이렇게 목장의 크기를 키우는 조치와 비슷합니다. 정원 청소의 은유. 정원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낙엽이 난 흙으로 지저분해지죠. 청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늘 깨끗한 상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도 정원은 지저분한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상쾌해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과 감정의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원을 계속해서 청소하는 일뿐입니다. 비판을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청소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만들기의 은유. 자신이 지도 제작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만드는 사람? 그 지역의 지형과 도로를 꼼꼼하게 조사하지만 결코 비판하진 않습니다. 이 강이 좀 더 오른쪽으로 꺾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거나 이 빌딩이 없었다면 공간이 더 넓을 텐데 같은 말을 하면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도움이 되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정보를 똑바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관찰하기만 하면 충분한 일을 자신의 이상적인 지형을 떠올리며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은유는 사람에 따라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제각각 다를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정기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항복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뇌에 스며듭니다. 자, 이제 항복의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신체에도 감각을 익혀둘게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선 얼음을 냉동고에서 꺼내 한두 개를 손바닥에 올려보세요. 얼음을 손에 쥐고 1분간 있어보세요. 대체로 1분 정도 지나면 손이 얼얼하잖아요. 아파오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우선은 그 생각의 존재에 의식을 향합니다. 그리고 얼음을 내려놓고 싶어질 수도 있고 손이 아프면 얼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준비되어 있죠. 얼음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속에 떠오른 뇌의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내면에 떠오른 사고의 저항을 그저 관찰해 봅니다. 자, 감각에 얼음이 통증을 주면 그 감각도 지켜보세요. 어느 정도 차가운가요, 손바닥이? 애초에 차갑다는 것은 어떤 감각인가요? 저릿저릿, 찌릿찌릿, 얼얼, 찌르는 듯한 통증? 관찰해보세요. 그 다음 감정의 저항을 깨닫습니다. 공포, 초조함, 불안, 지겨움?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만 관찰합니다. 그리고 얼음을 내려놓습니다. 얼음을 쥐고 있는 동안에 뇌에 떠오른 저항의 감각을 깨달았습니까? 그 저항에 어떤 대처를 하고 싶어졌습니까? 저항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두고 얼음을 쥐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반응의 패턴은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심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 어째서인지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회의가 드는 사람 등등.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내면에 생기는 저항의 반응을 과학자 같은 태도로 관찰하는 겁니다. 전기 저항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전기 흐름은 그저 냉정하게 지켜보며 어떤 조건에서 저항이 올라가는지만을 관찰해 알아낸 것뿐입니다.
이 감각이 익숙해지면 실패, 이별, 병, 불안, 자기 비판 같은 인생의 다양한 통증에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관찰해보는 거. 내 뇌가 아무리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나요? 맞아요. 내가 그림자처럼 주파수가 많이 낮다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블럭이 형성될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 그것을 치우려고 해도 계속 저항은 생기겠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전의 나를 관찰하는 거니까요.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주의 깊게 고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미라클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미라클님 덕분에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나날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 같이 해방으로 이겨나가요. 바다를 봅시다, 바다를. 바다에 얍! 돌을 딱딱딱딱 던져가면서 항복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